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유튜브 연금박사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유일무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오래 살면 평생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더 좋은 제도가 있어요.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금액의 일부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최소한 40에서 60%를 내 배우자의 평생 동안 지급할 수 있어요. 유족연금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족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외벌이 하는 상황이었어요.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남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후의 연금이 쌓여가는 거죠. 근데 남편과 부인이 같이 노후를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남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부인의 노후가 막막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 직장가입자 남편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주자라고 해서 유족연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를 합니다. 둘 다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 보니까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받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받기로 했어요. 근데 부인은 살림하느라 국민연금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임의 가입을 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바람에 국민연금이 한 50만 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죠. 유족연금은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대략 한 60%인 120만 원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는 유족연금 120만 원 받고 내 연금도 50만 원 있으니까 170만 원 받으면 노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하죠.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유족연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받는 유족연금과 내 본인 연금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족연금 받을래? 아니면 본인 연금 받고 유족연금의 30% 받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 본인 연금 선택하면 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해봐야 8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20만 원 그냥 받으실래요? 아니면 내 본인 연금 선택해서 86만 원 받으실래요? 그럼 당연히 큰 거 받아야 되겠죠. 자, 이 120만 원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내 연금 50만 원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내온 국민연금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평생을 내고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을 받으니까 그걸로 사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내 개인적인 상황에서 보면 나는 괜히 국민연금 낸 겁니다. 따로 내 개인연금을 준비했더라면 더 많은 금액이 모여 있었을 텐데. 또 하나, 남편과 부인께서 같이 상담 오셨는데 부인께서 남편보다 12살이 어리신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데 부인께서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지 마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 12살 차이가 납니다. 내가 낸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인께서 내가 낸 원금 받으려면 75세가 돼야 돼요. 남편이 몇 살이에요? 87세. 원금의 이자까지 웬만큼 받으려면 남편이 최소 95세, 100세는 살아주셔야 돼. 확률적으로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냥 개인연금이나 따로 저축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약간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좀 많다, 내 배우자가 좀 건강이 안 좋아,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 계시면 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되나? 이거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미혼.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미혼 있잖아요. 또는 뭐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러면 내 개인 자산은 내가 지정한 누구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카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돈의 팔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저한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영주 씨가 고생하니까 연금 박사님 가져라 유언을 하시면 돼요. 이게 개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줄 수 있는데 그 유족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 두 번째가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는 조건이 있어요. 25세 미만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60세, 70세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25세 미만이면 이상한 거잖아요. 좀 늦둥이 보신 건데 그럴 일이 별로 없죠. 자녀가 혹시라도 있어. 근데 자녀가 25세 미만이야. 23살이야. 그러면 23살인 자녀에게 유족연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걔가 25살이 되면 끝나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한테 갑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가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망 시점에 부모님과 사망한 내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미혼인데 부모님 같이 살고 있어요? 원룸이라도 얻어가지고 혼자 살려고 하지. 다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져 살고 있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망 시점에 내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 생활비를 드렸다는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증빙이 없다면 유족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망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유족이 없거나 제한도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체크해 보셔야 되고, 물론 사망시를 가져간 거니까 여러분 오래 사셔야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불의한 사고로 혹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사망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셔야 사후에 그걸 받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혼하면 혼인 중에 납입했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해줘서 나눠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내가 어쨌든 한 20년 살고 이혼했어요. 그럼 20년치 납부한 국민연금,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내가 절반 받아올 수 있어요. 이게 분할연금이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배우자, 자녀 뭐 이런 것들을 모든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실질관계입니다. 내가 20년간 살긴 살았는데 결혼하자마자 다음날 그냥 별거하기 시작해서 20년간 하루도 안 살았어. 자, 이거 분할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유족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 관계였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만 되면. 하지만 같이 법적으로 배우자였다 하더라도 떨어져 살았다? 그런 건 다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금 못 받아서 억울한 케이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뭐냐면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경우입니다. 못 받을 게 확정이야. 근데 내야 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어떤 경우냐면 내가 한 40대, 50대인데 불가피하게 이제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유족연금은 꼭 내가 나이가 돼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고 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유족연금 받거든요.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국민연금, 유족연금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애도 키워야 되고 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족연금 가지고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시작합니다. 돈을 좀 벌어야지 가정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자, 일을 하면 뭐가 발생하냐면 월급이 발생하죠. 직장인들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월급이 생기면 월급에서 뭘 떼고 받죠? 국민연금 보험료 떼지 않습니까? 세금 다 떼고. 자, 그럼 나는 유족연금 지금 받고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받고 있다고 칩시다. 뭐 이것도 사실 계속 주진 않습니다. 3년간만 주고 그다음부터는 또 중지가 되거든요. 어쨌든 유족연금 100만 원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서 국민연금을 내가지고 국민연금에 물어보는 거야.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50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이렇게 내면 나중에 얼마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0만 원 받는데.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유족연금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국민연금을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면 50만 원 받잖아요. 자, 그런데 유족연금과 내 본인연금 중복수급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내가 나중에 65세가 됐을 때 유족연금과 내 국민연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유족연금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내가 지금 급여에서 뛰어가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나중에 못 받아. 못 받을 게 확실해. 그럼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저는 못 받을 거니까 안 낼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납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내셔야 돼요. 국민연금 내기 싫으면 일을 안 해야 돼요. 장애연금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방해를 당해서 장애연금 받잖아요. 근데 내가 장애연금 받으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내가 65세가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장애연금 매월 보험료와 내가 지금까지 부어온 내 국민연금 본인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노령연금. 이 둘 중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 다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미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내는 이 본인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세금 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혹은 사업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 내셨죠. 국민연금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 냈습니다. 자, 그럼 연금보험료 낸 거 소득공제 받거든요. 그럼 연말에 소득에서 빼주고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이해되셨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이건 세금을 안 낸 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공제 제도가 생긴 게 2002년부터예요. 2001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그 낸 돈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30년간 가입해 왔는데 그 중에서 2001년까지 낸 돈에 대한 연금은 세금을 이미 냈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탈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나는 2002년 이후에 쭉 살다가 직장을 안 다닌 경우가 있었어요. 혹은 주부로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부인 경우에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올해는 없는데 내가 임의 가입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에 360만 원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넣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아요, 안 받아요?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소득공제를 신청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올해 소득이 있어, 없어? 없죠. 소득이 없으면 낸 세금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신청해봐야 돌려받을 금액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소득공제 못 받은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했는데 그 중에서 15년은 소득공제 받았고 5년은 소득공제 안 받았어요. 자, 그럼 내가 국민연금 받을 때 그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맞죠.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안 받은 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야죠. 내가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해줄까요? 아, 네, 고객님께서는 총 납입하신 기간 중에서 2001년 납입하신 거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요. 2002년 납입한 것 중에서 어떠한 해는 소득공제 안 받으셨고 어떤 해는 받았으니까 요거는 면제해드리고 요거는 세금 내시고 해드릴까요?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상담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애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네가 알아서 챙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제가 세금 안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는 확인서가 있거든요. 그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기네가 그걸 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연금 받는 연금 수급자가 내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5년이 지났어요. 소급해서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타러 온 사람한테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물어봅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복잡해서 못할 수 있어. 그러면 대신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국민에게 서류를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모르는 거예요. 엉망이지 사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내고도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빨리 국가에서도 업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내 연금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혹시 국가가 띄어먹는 거 아닌지 잘 챙겨봐야 된다. 누군가 챙겨보지 않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다가 나중에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케이스는 받긴 받는데 좀 억울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가장 억울한 게 이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문제죠. 국민연금이 내는 젊은이들 세대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나와 있듯이 2055년에 기금 고갈이 확정이에요. 근데 기금 고갈이 확정된다고 해가지고 곳간이 비었다고 해가지고 연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해에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돈으로 또 주면 되니까요. 근데 들어온 돈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적게 받겠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못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받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사실 더 억울하죠. 세대 입장에선. 왜냐면 내가 내서 남 주는 게 제일 억울하잖아요. 나도 못 받고 너도 못 받아. 그럼 괜찮잖아. 그죠? 근데 내가 내서 남들은 잘 받아. 그러면 더 억울한 거지.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21대 국회에서 실패했어요. 처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기를 재정계산 해보니까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여야가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냈어. 근데 이 합의안을 시행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언제 되냐면 2061년에 돼요. 6년, 7년. 이런 상태로 국민연금 개혁해가지고는 개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그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각자 도생.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살 준비 내가 해야지 국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 결국은 국가가 해주길 바라다가 여러분이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다. 포기하시고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글렀다는 겁니다. 연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영상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연금이 중요한데 연금이 3층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연금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나이가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연금 준비의 1순위를 공적연금을 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이 너무 제도가 후하고 많이 주게 되는 좋은 제도니까. 하지만 그렇게 받아가심으로 인해서 20, 30대의 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죠. 아빠가 한 대로 내가 하면 굶어 죽어. 아빠는 금리가 10% 있을 때 살았고 나는 지금 2%잖아요. 안 된다고. 여러분이 젊은 시대라면 공적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은 충분한 노후자금을 만들어줄 수 없다. 그럼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 부족했어. 그다음 뭐가 있어요?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퇴직연금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퇴직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어요.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이 있고 납입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좋으냐? 요즘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무슨 뭐 미국 주식하고 S&P, 나스닥, ETF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니까 확정기여형, DC형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좀 굴리면 더 돈이 되겠지? 하지 마세요. 글렀어요. 다 해봤어. 하루 이틀 1년, 2년은 돼. 근데 중요한 건
건 이건 20년 굴려야 돼. 30년 굴려야 돼. ETF, 나스닥, 주식 가지고 30년 굴릴 수 있을 것 같아? 연금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DC형보다 DB형이 훨씬 좋아요. DB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이게 내 퇴직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승진해가지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만 올리면 돼요. 직장을 30년 다녔는데 30년 동안 29년 동안 월급 100만 원 받았어. 근데 마지막 퇴직 직전에 월급 3개월 동안 1000만 원 받았어. 자, 그럼 여러분 퇴직금 얼마야? 3억 받는 거야, 3억. 이거예요. 자, 결국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해? 근속 기간이 중요해요. 그럼 오래 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DB형 퇴직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 열심히 일하고 오랫동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면 퇴직금이 쌓여. 내가 이거를 3년마다 이직을 하러 다니네? 그거 얼마 받겠어? 끽해봐야 한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얼마 안 되잖아. 야, 내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노후자금 뭘 모으겠니? 어차피 내 인생은 한 번인데 지금 놀자. 1000만 원 딱 받아가지고 한 달 쉬면서 전 세계 여행 다닌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잖아. 정작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30년에 퇴직할 때 퇴직금 있어 없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노후를 준비 잘 하신 분들이 뭘로 살고 있나 딱 보시면 첫 번째 국민연금이고요. 두 번째 퇴직금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좋든 싫든 이 일이 내 얘기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30년간 근속했더니 국민연금 한 달에 200만 원 나오고 퇴직금 2, 3억 받아 나오시는 거예요. 2, 3년 만에 옮기고 그러면 직업의 커리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분의 노후 국민연금 퇴직금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공적연금은 글렀어. 퇴직연금은 얼마 없어.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돼? 개인연금이잖아. 아, 내가 지금 사실 놀 돈도 없고 집도 사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할 거 많은데 내 개인연금 준비를 어떻게 하니? 라는 얘기로 개인연금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연금을 준비 안 하니까 국가가 좋아, 노후가 되면 연금이 중요한데 지금 니네들 모르니 좀 해라 라고 해서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연금 탈 때 세금을 안 매기는 비과세예요. 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주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금저축, IRP, 연금 계좌, 연금 펀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게 뭐냐면 일반 연금저축이나 IRP 상품들은 여러분이 가입하시고 나서 돈을 내요. 그러면 연간 납입액 중에서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환급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토해내는가 세금을 덜 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게 되고 거기 납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액공제 받는 게 가능하죠. 대신에 세금은 국가가 그냥 공짜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간에 다 인출하거나 해지해버려. 그렇게 빼가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게 만들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연금 탈 때 그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1억 있는데 그냥 올해 5천만 원 타고 내년부터 1,000만 원 탈게. 이거 안 돼요. 종합과세가 돼버립니다. 그럼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과세 연금이 있어요. 얘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형태로 판매됩니다. 자, 이 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국가는 어떤 혜택을 주냐? 얘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여러분이 노후에 연금을 탈 때 보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탈 때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납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비과세 한도가 무제한이 아니에요.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 또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있어요. 일시불로 1억 원. 이 두 가지 한도 내에서 가입하셨을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 자, 여러분들이 이 연금에다가 내신 돈이 총 납입 원금이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5천만 원입니다. 내 계좌에는 총 1억 5천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비과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과세는 원금 1억에 대해 비과세일까요? 수익 5천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일까요? 아니면 1억 5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일까요? 뭐 전체 비과세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익 5천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원금은 뭐죠?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여러분이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불입할 때 세금 낸 돈으로 불입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비과세 효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이 많이 나야죠. 비과세보다 더 중요한 게 수익이 많이 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는 항상 비과세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가입했던 연금들은 다 금리 연동형이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서 수익이 별로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들 중에서 수익률을 최저 보증하는 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5%도 있었는데 지금 6, 7, 8%까지 보증하는 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연금해라 그러면 먼저 그냥 비과세요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수익이 도대체 얼마가 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아니 은행금리가 2,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최저보증 수익률을 6%, 7%, 8%씩 합니까? 이것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 보험회사가 수익률을 6%, 7%, 8% 준대. 그냥 줄까요? 그냥 안 줘요.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인출하겠다, 뭐 해지하겠다 이렇게 연금이 아닌 사유로 돈을 빼겠다 라고 하게 되면 원금도 못 찾아요. 이제 정리할게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제일 잘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게 부족하다면 일 열심히 해서 퇴직금 많이 쌓으십시오. 그리고 퇴직금 가지고 부족하다면 내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때 국가가 허락하는 세제 혜택, 연금저축같이 납입할 때 세제 혜택 받는 거 연간 900만 원, 연금 탈 때 세금 없는 비과세 연금보험 연간 1,800만 원, 이 한도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금을 잘 설계하신다면 공적연금이 조금 부족해도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여러분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노후에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잘 해오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재산과 소득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을 환산해가지고 하위 70%에게 드리는 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하위 70%를 하게 되면 위에 1, 2, 3등은 안 주고 4, 5, 6, 7, 8, 9, 10등 다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을 받으려면 결국은 소득 환산액이 하위 70%가 돼야 되는데 이 하위 70% 되는 선이 있거든요. 이 선이 단독 가구하고 부부 가구가 약간 달라요. 단독 가구가 월 소득 환산액 한 213만 원 정도 될 거고요.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월 340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환산한 금액이 부부 가구 기준으로 340만 원 이하가 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금 현재 한 달에 월 33만 4천원씩 받으실 수 있고 연간 40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준만 되신다면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셔야 받는 겁니다. 대상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딱 그 커트라인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은 내가 돈을 좀 빨리 써가지고 줄면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드리다 보니까 이 70%를 긋는 선이 매년 바뀝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탈락이었어요.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내 재산을 넘어가면 나도 이 바운더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여러분 조금만 더 챙겨보신다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받다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내 재산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또 올라버렸어요. 그럼 또 못 받아요. 최근에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공시가격이 오른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락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꼭 챙겨보셔가지고 내가 대상이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주민센터에다가 끊임없이 좀 물어보십시오. 되냐 안 되냐 매일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그러다가 되면 받으시는 겁니다. 자, 소득 환산한 금액이 34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이상이면 탈락돼서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로 하면 내 소득 환산액이 340만 원인가 보시면 일단 65세 이상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알바를 하셔가지고 소득이 있으신데 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신고되는 소득이 있다.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가 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일정 금액 환산해가지고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를 빼줍니다.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빼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이 200만 원 있다. 여기서 100만 원 빠져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 중에서 70%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한 70만 원밖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게 좀 유리하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것이 내가 소득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비용들을 다 빼지 않습니까? 순수한 소득 금액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이자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있고 다 합쳐가지고 소득을 먼저 더합니다. 이미 뭐 소득이 한 300~400만 원 넘어가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소득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소득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집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이런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들, 목돈이 있거나 뭐 주식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자, 이런 자산들은 어떻게 평가하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거기에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내가 현금이든 목돈이든 이렇게 돈을 갖고 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 뭐 해약환급금도 봅니다. 뭐 주식 현재까지 쌓여있는 금액, 그 다음에 뭐 현금, 예금 다 봅니다. 자, 이런 모든 자산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산을 합쳐서 거기서 대출은 뺍니다. 남은 그 현금에 대해서 곱하기
곱하기 4%를 해서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현금 자산들이 1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소득 환산액이 얼마냐면 10억 곱하기 4%. 그러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나누기 12 하게 되면 월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럼 월 334만 원이 나오죠. 아까 기준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4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10억 밖에 없어야 돼요. 집 있으면 안 됩니다. 일하시면 안 돼요. 다른 소득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억만 있다면 저스트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국민연금도 몇십만 원 있고 그다음에 이자 소득도 좀 있고 별로 안 되지만 한 1억짜리 집은 있고 이러신 분들은 안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집이 있어요. 5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5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그 5억을 4%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주거공제를 빼줍니다. 5억에 살고 있지만 대략 한 1억 3,500을 빼줘요. 그러면 한 3억 5천이 나와. 그러면 3억 5천 곱하기 4% 하게 되면 한 1,200만 원, 1,50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환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더해서 결국은 월 340만 원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7, 8억 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면 한 1억 빠지고 그러면 한 6억, 7억 되는 것이고 거기에 4% 하니까 2,400이고 월소득 200 잡히는 거니까 이미 집만 가지고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소득으로 2, 300이 잡혀요. 내 집이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자동차는 차량 가액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기초연금은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타는 차가 4,500만 원이야.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1년 지나가지고 얘가 4천만 원 됐습니다. 그럼 4천만 원 넘으니까 못 받아요. 근데 2년 지나가지고 3,500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감가를 반영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못 받는 것이고 4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보험개발원을 가시면 내 차량에 대한 중고차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차량 가액이 예를 들면 감가가 돼가지고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천만 원도 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4%를 기억나시죠? 3천만 원 곱하기 4% 120만 원 나누기 12 한 달에 10만 원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되시면 받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회원권이 있습니다. 회원권. 내가 콘도 회원권이 뭐 골프장 회원권이 있어. 이런 사람들 사실 부자잖아요. 기초연금 받으면 안 돼.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 몇십 년 전에 회원권 막 분양에 있을 때 자기가 돈은 없지만 회원권이 잘 된다니까 콘도 회원권 산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콘도는 망했어. 가봐야 뭐 허름하고 볼 것도 없어. 근데 그 회원권 팔리니까 팔리지도 않아. 이분들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내가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못 받아요. 왜냐면 회원권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그 1,000만 원을 월 소득으로 봅니다. 그 1,000만 원에 곱하기 4% 나누기 12에서 월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1,000만 원을 월 소득으로 봐요. 탈락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혹시 기초연금 받을 생각 있으시다? 그럼 쓸데없이 이상한 회원권 사지 마셔라. 아시겠죠? 진짜 뭐 회원권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에 몇 달이라도 가가지고 며칠이라도 가서 회원권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다 망해가는 회원권. 지금 외곽에 그런 거 많잖아요. 다 허름하거나 오히려 유령화가 돼가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런 거 괜히 사지 마라. 나는 그진데 아들이 부자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 보는 것이지 내 자식을 보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할 때는 부양자들의 소득까지 보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기초생활수급이 아니고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은 내 것만 보는 것이지 자식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집도 없어요. 그럼 기초연금 대상이 되죠. 근데 집도 없으면 어딘가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 전세 살고 있으면 전세 보증금이 기초연금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 집에 얹혀 사는 경우. 집 명의는 누구 명의야? 자녀 명의죠. 내 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살기는 자녀 집에 살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녀의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에 대한 시세를 분석해가지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그걸 당신의 소득으로 봐주기 때문에 자녀의 집에 얹혀 살 때는 일정한 소득이 합산된다. 정확한 기준은 이제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정 기준액 340만 원 이하가 되면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다음 달 통장에 이제 33만 원 나오겠지 라고 기대하시죠. 그런데 기초연금은 대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33만 4천 원 매달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감액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내가 소득이 있는데 소득에 국민연금을 받는 소득이 있어요. 노령연금을. 자,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연금도 일정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하고 기초연금도 일정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면 복지를 중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두 개를 다 받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을 감액하겠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 대상이 돼도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 달에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한 100에서 12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소득 아까 환산액이 34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준다 그랬어요. 나는 339만 원이야. 그러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집 할아버지는 341만 원이야. 그럼 못 받잖아요. 만 원, 2만 원 차이인데 나는 당첨이 된 거고 저분은 탈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탈락된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고 당첨된 나는 33만 원 받아.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첨된 나는 339 더하기 33만 원이면 어떻게 돼? 370만 원 되는 겁니다. 당첨이 되는 바람에 옆집 할아버지에 비해서 소득이 월등히 많아지는 구조가 발생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339로 당첨이 됐다. 그러면 3만 원만 줍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지만 최저 금액 33,000원이니까 10% 그거밖에 못 받아요. 그래야지 옆집 할아버지가 덜 억울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자산이 조금 많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잖아. 빼돌리는 거죠. 숨겨놔. 혹은 뭐 자식에게 줘.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거 안 돼요. 이미 2011년 7월부터 국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려고 한 5천만 원 빼돌렸어. 그럼 물어봅니다. 분명히 지난달까지 5천만 원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그냥 뭐 다 썼는데 사실 애한테 줬는데. 자, 그러면 국가가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뭐 없어진 건 어쩔 수 없죠. 대신에 없어진 거를 있는 걸로 반영할 거예요. 안 빼줘요. 그 금액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소비 금액만 빼줍니다. 내가 1억을 없앴다 하더라도 1억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쓰겠지라는 금액, 자연 소비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월 한 280만 원 정도 돼요. 그것만 빼주는 거예요. 그래, 월 280만 원 빼주고 연간 되면 한 3천만 원 빼줄게. 그런 겁니다. 그럼 내가 1억을 없앴어. 근데 1억을 다 반영받으려면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머리 굴리지 마라. 결국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냥 나오면 받는 것이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고 돈도 없고 다 재산도 한 푼도 없는데 기초연금 못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정도 재산이 없으시면 기초연금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으십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뭐냐면 공무원이셨어요. 공무원. 기초연금은 전 국민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지만 기초연금에서 제외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아예 안 돼, 아예. 그럼 난 돈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공무원이었으면 공무원연금 있잖아요. 그거 뭐 하셨어요? 그거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 내가 공무원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아가지고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려우신 건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일시금 받은 것도 이미 연금으로 받을 권리를 일시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거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공무원 계시다면 공무원 일시금 절대 수령하지 마시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맨날 바뀌고요. 내 재산도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국가가 1년에 2번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받았는데 6개월 뒤에 평가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럼 안 나와요 또. 또 다시 6개월 뒤에 평가했는데 또 합격됐어요. 그럼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계속 평가해서 주십시오. 만약에 기준에 들어오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가가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평생 못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받았다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계시지 마시고 6개월 뒤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 재산 관리 따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집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이게 얼마 되냐고. 그럼 내가 다 알려주면 계산하겠어.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숨긴 자산이 나와. 제가 그러면 집은 그거밖에 없으세요? 이제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야. 진짜 없어요? 그러면 저기 뭐 땅이 좀 있는데 땅도 얘기해. 그럼 또 그 말고 또 저기 뭐 또 있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아? 국가는 다 알고 있다. 국가는 이미 여러분이 사인 한번 하는 순간 여러분 재산을 통틀어서 갖고 옵니다. 그걸 판단하시려면 주민세탁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부담스럽다. 왜냐면 국민연금 많이 받아봐야 기초연금이 감액되니까. 이래가지고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걸 오히려 중단한다거나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소탐대실하는 겁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겁니다. 내가 한번 많이 받겠다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 금액을 평생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내가 1, 2년은 국민연금을 줄여가지고 기초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깎아놨는데 갑자기 국가가 제도를 바꿔버려가지고 기초연금 다 주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 한 거지? 어차피 다 받을 걸 그냥 국민연금이라도 많이 올려놓을 걸.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나는 이렇게 국민연금을 깎아놨는데 기초연금을 기준을 바꿔버려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만 줘버리는 거예요. 난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연금도 못 받고 국민연금도 적게 받아야 됩니다. 기초연금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제도고요. 조만간 바뀔 거라고 지금 이미 개편안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제도 때문에 평생 확정된 국민연금을 내가 좌지우지한다? 굉장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중에 받게 되면 좋은 것이고 못 받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관계없이 여러분이 받게 될 국민연금 이것이 가성비가 좋다면 최대 극대화하셔서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초연금을 더 받을지 못 받을지를 고민하시는 거죠. 기초연금은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받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일정한 자격이 되신 분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주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소득 하위 70%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위 70%가 과연 없는 사람들이냐에 대한 논쟁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 하위 몇 프로가 없는 사람들이냐. 왜냐면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건 좋죠. 하지만 세금으로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써야 될 세금이라는 재원이 기초연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강남에서도 전화가 와요. 내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냐. 물론 강남에 사신 분들이 전부 잘 사는 건 아니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재산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공짜로 준다니까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양보하시고 이제 없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오히려 못 받고 놀아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받냐 이런 논쟁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내가 놀아서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싶었지만 내가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서 사업을 실패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소득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노후를 좀 지원해드리는 게 맞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연금에 대한 준비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자산의 대부분 거의 7, 80%가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연금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금은 없는데 집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부동산 자산 편중이 높은 나라에서 가장 노후 준비에 도움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거든요. 외국에서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해가지고 벌써 20년 가까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최근에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오르면서 가입자가 더 증가해서 작년인가 10만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택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집밖에 없으면 주택연금은 노후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된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가입 신청하시는 거예요. 공사라고 하게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택연금 제도도 민간과는 약간 다르게 부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많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살으라는 얘기고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약간의 세금도 투입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고요. 55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집은 가입할 수 있지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2억 원.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집이 한 채인데 공시가격이 13억 원이야. 이분은 주택연금 가입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집이 세 채인데 3억, 3억, 3억짜리 세 채가 있어. 합산해가지고 12억 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총 합계액이 12억 원 이내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반드시 실거주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이고 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것이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집, 월세 주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주거용 주택이어야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합니다. 이런 주택을 가지고 10억 원 이내라면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5세 이후가 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55세, 60세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자꾸 이사 다니고 이렇게 되면 물론 연금이 승계가 되긴 하지만 불편합니다. 금액도 바뀌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내 노후에 평생 살 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제일 좋죠. 대부분 가입하시는 연령대가 70대 초반에 가장 많이 가입하십니다. 5, 60대는 주거에 대한 이동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일찍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안 좋은 게 뭐냐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연금이 그래요. 받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한 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근데 받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오래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실제 주택연금 받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70세에 가입하시잖아요. 그럼 집값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값이 5억이다. 그럼 150만 원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65세에 가입한다? 그러면 집값 1억당 25만 원이에요. 60세에 가입한다? 집값 1억당 20만 원이에요. 그 전에 가입한다? 더 떨어집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한 번 받는 금액이 낮아지고 그걸 평생 받게 되는 것이고, 늦게 가입할수록 한 번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일찍 가입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70세 정도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1억, 2억짜리도 가입 가능하고 5억, 10억짜리도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10억 초과하는 집을 가지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연금 가입하려면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 12억 원이라는 얘기는 시세는 그거보다 훨씬 높죠. 14억, 15억, 16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16억짜리 집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내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10억 넘어가는 집을 가입해봐야 연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연금이라는 것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값이 1억이에요. 여기서 1억은 시세입니다. 시세. 가입은 공시가격으로 하지만 지급은 시세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세가 1억 원이면 월 30만 원 받는 거예요. 70세. 자, 그러면 1억이 30만 원이니까 5억은 150만 원 받습니다. 10억도 300만 원 받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은 150만 원 받고 10억짜리 집은 300만 원 받으니까 15억짜리 시세의 집이니까 450만 원 받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10억 이상은 차이가 없어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9억, 10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집값이 더 비싸다고 해가지고 연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 가장 많이 가입하신 가격대가 서울 경기에서는 5, 6억대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10억짜리 집을 팔고 5억짜리 집으로 이사해서 5억짜리 집으로 연금 받고 현금 5억을 활용하시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이죠. 지급받는 유형은 평생 받는 종신연금형이거든요. 이것이 대부분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 60, 70% 이상은 대부분 다 종신형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종신형보다는 그냥 확정 기간으로 받고 싶다. 그럼 확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징역형 받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가입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고요. 중간에 내가 일부를 인출해서 쓸 수 있는 형도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가지고 매달 연금 받을래? 일부는 인출해 쓸래? 가능합니다. 근데 인출해 쓰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연금액은 훨씬 작아지겠죠. 자, 그리고 연금 받는 방식 중에 하나 가장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대형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우대형 방식. 이게 뭐냐면 주택연금 아까 제가 70세쯤 가입하게 되면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고 시세로 2억 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우대형 주택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반적인 연금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한 20%가 더 나옵니다. 똑같은 집을 담보로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일반 주택연금 받는 사람들이 2억짜리 집으로 6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우대형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거의 60만 원이 아니라 7,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주택가격이 시세 2억 원 미만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주택연금 가입하실 때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이 가입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십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 있는 집으로는 가입하지 마십시오. 대출이 있어도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택담보대출을 국가가 먼저 상환해주고 그리고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내 대신 상환을 해줬기 때문에 이자를 국가가 평생 갚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자를 어디서 빼는 거냐? 내 연금에서 빼는 겁니다. 내 집값이 3억 원이에요. 3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 3억짜리 집에 1억 5천만 원 대출이 있다고 보십시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3억짜리 집으로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절반 1억 5천이 대출이 있으니까 이걸로 가입하게 되면 연금이 절반 50만 원밖에 안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억 5천 대출이 있으시면 국가가 1억 5천의 대출을 갚아줍니다. 그럼 그 1억 5천에 대한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연금액에서 까는 건데 이 이자가 100만 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연금액이 산출이 되고 그 1억 5천만 원 이자를 상환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 세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줬다가 100만 원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억짜리 집에 1억 5천만 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액이 빵입니다. 가입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 대출이 조금씩만 있어도 그 대출을 상환하느라고 연금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출이 있는 집으로 가입하겠다? 그러면 대출을 완전히 변제하고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집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주택연금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대출이 있으면 절대 주택연금은 쳐다보지 마셔라. 자, 주택연금은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집값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1억 있는데 30만 원밖에 못 받아? 은행에 넣어놔도 30만 원 더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이 집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집에서 쫓겨나가서 거리에서 살면서 이 집 담보로 집값 1억에 30을 준다. 그러면 이건 조금 주는 거죠.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주택연금 계산하실 때 주거에 대한 비용을 절약하는 부분도 계산하셔야 돼요. 요즘 집값 1억이면 월세로 한 30만 원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3억짜리 집에 살면서 90만 원 연금 받는다는 것은 3억짜리 집에 월세 90만 원 안 내면서 90만 원 또 받는 거예요. 그럼 18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고 내가 이 집에 평생 살 거다. 연금이 준비 안 됐다. 그러시면 이 주택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줘요? 평생 줍니다. 평생.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신 그날까지 준다니까요. 또 이런 분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냐? 오른다고 해서 더 드릴까요? 그렇진 않아요. 오른다고 해서 그 금액만 줍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집을 자녀가 상속받잖아요. 상속받았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가신 연금액에다가 대출 이자 이런 걸 따져도 남아두는 겁니다. 자녀가 받아갑니다. 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금액이 남으면 자녀가 가져갈 수 있어요. 좋잖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 그럼 연금액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상속받으려고 보니까 집값은 얼마 안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연금 엄청 많이 받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손실분을 자녀가 상계해서 보전해야 될까요? 갚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떨어지면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국가가 알아서 처분하고 자녀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떨어져서 많이 받아가서 모자르면 국가가 책임져주고 올라서 많이 남으면 자식에게 주고 얼마나 좋아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안 하는 게.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것이고 물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금액을 내가 어느 순간 다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 평생 받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주택연금 말고 일반 그냥 모기지론이 있어요. 집담보로 대출 받는 거. 자, 이런 일반 모기지로는 집담보로 대출을 받다가 받은 금액이 커져가지고 일정한 집값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은행에서 상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집 팔아서 다 갚아야 되고 그럼 나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받으실 때 나랑 배우자랑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4명이 있는 집도 상관없고 배우자 명의인 집도 상관없어요. 공동명의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나랑 자녀랑 공동명의인 집도 있습니다. 이런 집은 주택연금 가입 안 되지만 부부끼리 공동명의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돌아가시냐 상관없어요. 두 분 중에 최종 생존자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연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남은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평생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 죽으면 60%만 지급됩니다. 개인연금은 내가 받다 죽으면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내가 받던 금액, 같이 살 때 받던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한 분이 살아계셔도 평생 지급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실 때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지 말고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집이 아버지 명의야.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남았잖아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어머니한테도 연금을 평생 지급하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제도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집이 어머니한테 상속되면 좋은데 자녀들도 법정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속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택연금 받으려면 어머니 이름으로 집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자식 중에서 아니 그 집에 나도 지분이 있으니까 내 건 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어머니한테 연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자식이 자기 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권리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돼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들이 꽤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하나의 방식을 만든 게 저당권 방식이 아니라 신탁 방식 만들었어요. 이게 가입 시점부터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신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식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누가 돌아가시든 관계없이 연금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받으시면서 세금이 나오냐, 연금이 소득이니까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보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에요. 주택연금은 집 깎아먹는 겁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사실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대출 많이 받는다고 세금 많이 냅니까?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죠.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오히려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도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어디다 부과되냐면 집에 부과가 됩니다. 집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지언정 그 집에서 연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연금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택연금이 이자가 너무 높다. 혹은 보증비용이 있거든요. 가입할 때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너무 높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실제로 주택연금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자율이 높은 겁니다. 실제 주택연금의 이자율은 일반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 좀 낮습니다. 유리해요. 그런데 이 이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월복리로 늘어납니다. 이자율은 낮지만 이 쌓이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할 때 보증료, 수수료, 사업비 이런 걸 내야 됩니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보증잔액, 연금 받아간 금액의 일정한 비용을 또 계속 연보증료로 내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증료가 좀 셉니다. 자, 그러니까 이자도 높고 보증료도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대출 받는 주택연금에 들어가는 이자와 거기에 필요한 보증료 이거 전부 다 돌아가신 이후의 정산입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상속받은 자녀가 보니까 아버지가 주택연금 받아가셨는데 이자도 높고 비용도 많이 있었네 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욕을 할 수는 있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택연금 가입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용과 이자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생전에 살아서 여러분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물론 주택연금을 중간에 내가 해지하겠다. 그러면 그때 과거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비용은 전부 청구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부담이 커집니다. 근데 내가 해지하지 않고 평생 연금으로 받으실 거라면 여러분이 고민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할 때 얘가 비용이 얼마예요? 이자가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얼마 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고 얼마 주는 금액이 만족스러우면 가입하면 되는 거고 얼마 주는 금액이 만족하지 않으면 가입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받는 연금 상품, 연금 제도들은 금액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에요. 자식. 부모님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어. 그런데 자식이 저 집은 물려주고 가야지 라고 해서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뭐 해준 건 없는데 집이라도 물려주고 가야지 이 집마저 다 쓰고 가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식 입장에서는 그 집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빨리 가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또 돈이 없잖아요. 주택연금 받으면 되는데 주택연금 안 받고 있으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노후 생활이 힘들어. 그럼 누구한테 손 벌려야 돼?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겁니다. 야, 엄마 아빠가 키워주고 돈도 없는데 네가 용돈 좀 내놔라.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살아계시면 용돈 줘야지, 생활비 드려야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식한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 인생 네가 살아. 엄마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줬으면 됐지. 뭘 또 해줘. 내 집 담보로 연금 받을 거야. 주택연금 받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은 부모님 주택연금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릴 일 없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저 집이 나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엄마가 연금 받고 가신데 처음엔 불편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 살면 됩니다. 오히려 훨씬 더 깔끔하고 행복해져요. 재산에 관련된 불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사시고 계신 집 중에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집, 이런 집은 어차피 주택연금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부모님이 외곽에 사시거나 시골에 사시거나 그런 집이 있어요. 시세도 얼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반드시 주택연금 받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부모님이 거기 살다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상속 받으셔야 됩니다. 상속 받으면 상속세 내셔야 되고 내가 내 명의가 되니까 재산세도 내야 되고 낼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집을 내가 물려받았는데 집이 팔려요?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집은 팔리겠죠. 근데 지방 외곽에 있는 집들은 안 팔립니다. 자,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를 놔야 되죠. 세를 놔야 되는데 세가 나갑니까? 허름한 집, 오래된 집, 빌라, 외곽에 있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나도 들어가기 싫은 집을 누가 들어가요? 결국은 세도 안 나갑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 살아? 나는 지금 여기 서울 경기에 살고 있는데 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못 들어가고 세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아. 집은 집대로 남아있는데 결국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은 폐가가 됩니다. 그러면 물려는 받았지만 재산 가치가 없고 활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집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주택연금이에요. 지금 살아계실 때 주택금융공사 가셔가지고 그나마 가치가 나올 때 연금 가입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 다 쓰고 가라고 얘기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주택연금 굳이 안 받아도 크게 사는데 문제 없다. 그래도 주택연금 가입하세요.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연금 받는 돈으로 손주 용돈 주는 겁니다. 손주 이름으로 저축 하나 해주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사실수록 누가 부자가 돼? 손주가 부자가 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은 자산 가치가 없지만 그 집값이 이미 자녀에게, 손주에게 넘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지금 남은 가치가 마지막 가치라고 생각하시고 가치가 나올 때 주택연금 활용하셔가지고 연금 받고 가시면 서로 행복해지니까 주택연금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택연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1688-8114 주택금융공사 전화하시면 안내 잘 받으셔서 꼭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